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풀어내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처럼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즉 현장은 고시, 또 공고, 또 노인복지법,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서 현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들어진 현장의 문제점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이유들을 우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로 한번 풀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문제점들이고요. 여태까지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점인데 요즘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노인 요양시설에 잠입 취재로 들어가서 시설을 살펴보고 그 소감문을 기사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는 좀 깊이 있는 이해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밑에 현장에서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그냥 본 것일 뿐이고 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 또는 신문 기사에서 시설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시설의 그 문제점들, 기관의 문제점들을 보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또 한 언론에서는 그 신문 기사에서는 그 식재료비에 대한 그 위탁업체, 그 또 식재료 관리업체, 또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것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영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모두가 같이 보면서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 한번 되짚어 봤으면 싶고요. 10년입니다. 10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하면서 2008년 아닙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써도 되겠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할 때 오늘 제가 7월 6일은 토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또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또 그래도 다행히 이런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는 토요일 오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돼서 좀 다행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이쪽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2008년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을 할 때 우리 그 전에 2008년 이전에 시설 운영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단, 또 복지부, 거의 그때에 그 지자체에서는 거의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자체는 좀 빼고, 지자체는 빠지고, 복지부는 위에서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거의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거의 공단들에서 좀 많이 왔던 시간이었죠. 공단에서 시설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시설이 지금 미인가 시설이니 또는 구법 시설이니 또는 조건부 시설이니 이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했던 시기가 요 시기였죠. 재밌는 것.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가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측 이제 복지부에서 복지부든 뭐 몇 명 계실 거 아닙니까? 건보든 몇 분 계실 거거든요. 요 몇 분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야, 지금 기존에 요양시설들 막 전국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 요양시설들 몇 개 있으니까, 야, 이 시설들을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을 하자 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부는 또 건보공단은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지만은 그냥 있는 시설들 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해서 또는 설치 신고를 하게 해서 운영을 시키자 라고 해서 정말 손 안 대고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우리 좀 좋은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죠. 쉽게 손쉽게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가시설, 국법시설, 조건부시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에. 법이 3개예요. 적용받는 그 시설들이. 여기는 7대1, 여기는 5대1, 여기도 7대1인가 그렇죠? 여기가 여기였으니까. 그래서 현행법으로 가면 3대1입니다. 공생은. 그리고 시설은 2.5대1이었고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얘기인데 요양보호사 7대1이 좋습니까? 국법 5대1이 좋습니까? 현행법 2.5대1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시설의 서비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 5명을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하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 7분을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하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 2.5명을 한 분이 케어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국법, 여기는 조건부, 여기는 현행법. 여기서 얘기하는 현행법은 2008년도, 9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현행이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법이 좋아요? 이 법이 좋아요? 이 법이 좋아요? 어르신 입장에서. 당연히 이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 법이 좋잖아요. 당연히 요양보호사 인원이 많아지는데. 어르신 5분에 요양보호사 2명이 되는 거, 2분이. 그 당연히 이 법이 서비스의 질이 높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 법과 이 법으로 간다라는 거죠. 굳이 이 법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선택한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조건부로 현행법으로 갈 테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유예를 달라 한 거죠. 여기서의 유예는 인력에 대한 유예도 있고 그 다음 시설적인 면의 유예도 있습니다. 5대1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 지금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설을 여기 5대1로 받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7대1로 받은 시설도 있고 바보만 여기로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5대1을 할 수 있는 국법시설이었는데 나는 그냥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2.5명당 어르신 2.5분당 한 사람을 배치해야지 라고 해서 현행법을 선택한 사람은 바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보. 왜 바보예요? 5대1의 유예에 특혜를 줬는데 어르신 생각해서 5대1을 버리고 2.5대1로 가면 바보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5대1로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면 요양보호사 한 명만 채용해도 어르신 5분 모시면서 시설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어르신 생각해서 현행법으로 2.5대1로 가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해서 인건비를 더 발생시킨다고 하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라고 보는 거겠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로 갔다라는 거죠.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딱 봐서 나는 어르신 이게 당연히 서비스도 좋고 하지 일로 가야지 하면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갔었다라는 거예요. 일로 간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바보라고 불렀겠죠. 이 바보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 역사가 노인복지법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5대1이나 7대1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자체가 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단 입장이든 어디 복지부 입장에서는 수가가 낮았다? 결코 그렇게 낮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유예의 의미를 줬던 거기 때문에 이 수가를 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시설을 바꿔라 라는 지금 취지로 이걸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설들 중에 국법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중에 나는 5대1을 안 가고 7대1을 안 가고 어르신들 위해서 2.5대1로 가겠습니다 하면 이 유예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게 일로 가겠습니까? 일로 가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법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는 아니고 결국에는 제도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자, 5대1을 선호하게 운영자를 만들고 7대1을 선호하게 운영자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현행법이 돼서 2.5대1로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2009년 정도 때 요 전에 운영하셨던 분이고 요 이제 다음 지금 현재 2019년 07월입니다. 자, 요 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시설에 대한 그 설비 노하우가 어땠겠어요? 이 음지에 있던 시설들이었으니까 거의. 왜 음지냐? 어르신 부모님 요양원에 맡긴다 하면은 거의 불효자식 수준이었거든요. 고려장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려장인데. 고려장.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때는 요양원에 어르신 모시면은 어르신 요양원에 버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입소문으로. 자, 그랬는데 2008년, 2009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생기면서 시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양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양지로 올라와서 시설들이 생기니까 이 시설들이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요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건물의 설비 내용이 이전에 운영하던 것들을 본따서 보고 만든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2009년, 2010년, 또 2012년, 또 14년, 16년도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그냥 이 정도 안에서만 했던 그런 내용으로 시설들이 건축이 된 거죠. 또 인테리어 했고. 그러니 요 시설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셀. 팔고 싶어요. 누가 좀 운영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한 29인 시설 한 12억, 13억 해가지고 사갔으면 좋겠어. 이런 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요양원 매매 전문으로 나온 그런 데도 있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10년간. 10년입니다. 딱 10년. 자, 그러면 지금 10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10년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다. 모조리 싹 다 바꿔야 돼요. 다 안 바꾸면 이제 어르신들의 특성이 바뀌고 있고, 좀 똑바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기울어져서 글씨를 안 써야 되겠어요. 어르신 특성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리고 보호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이해도가. 이해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시설 설비의 그 수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딱 가서 좋은 시설이네. 좋네. 알죠. 딱 가서 침실에 침대 4개 딱 놓고 다 병자 수준으로 있네. 여기 뭐 사람 살 데가 아니네.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온 보호자들이 뭐라고 해요? 시설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친인척이건 그런 분들이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게 노인 요양원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60만 원이면 또 어느 시설은 뭐요?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깎아주는 데도 있다면서요. 30만 원이면 40만 원? 부모님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결국에는 정말 고려장이 됐습니다. 잠깐만 고령이라고 쓰네. 고려장. 그런 수준의 시설에 맡기면 진짜 고려장이 돼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르신의 특성이 지금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우고 갈까요? 어르신 특성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을 지금 어르신이 되고 있는 어르신, 네. 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시설 못해요. 지금 그래도 뭐 49인 시설이든 2010년 정도에 설립한 2012년 정도에 설립한 시설들요. 뭐 한 49인 시설 있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지금 수준의 어르신들은 아니거든요. 이전 세대들 뭐 80대 중반이시든 뭐 90대 초반이시든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10년 정도 계시는 거고 이제 어르신이 될 분들은 여기 시설 100%안 갑니다.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이 노인요양 시설이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또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원래는 영상 앞에 실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만드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로 보는 장기요양 기관 현장의 문제점. 그 첫 번째, 앙건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주제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발목을 잡는 기준 근로시간. 이렇게 딱 하면 따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요 제목, 요 주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딴 게 아니라 기준 근로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장기요양 기관에는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1명이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인정? 근무 인정. 1개월에 정해진 시간을 근로해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간? 몇 시간이냐? 자, 7월 달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2019년 7월입니다. 한번 달력을 한번 제가 볼게요. 2019년 7월의 달력을 보면은 31일까지 있어. 31일까지. 자, 이 중에 토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일이 있어요. 8일. 토일이 8일. 그 다음에 공휴일. 다른 공휴일은 지금 없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31일에서 8일을 빼면 23일이 되죠. 23일에 하루에 기본 근로하는 상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38에 24, 8이 16, 184시간을 무조건 근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 8시간은 연차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 시간 아니다. 연차로. 그러면 연차를 하루 쓴다고 하면은 176시간이 되겠죠. 요 실근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176시간을. 자, 근데 여기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요런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그 시설에서 의견이 왔는데 우리가 연차까지 연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증진 휴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거 줄 수 있게요, 없게요? 지금 상황에서. 답은 못 줍니다. 법에 정해진 휴식 시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연차. 요 내용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쉬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건강증진 휴가를. 왜냐하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을 못 시켜주면은 그러면 요양보호사 1명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은 이런 시간으로 해서 다 쉬면서 자기 회사에서는 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더 못 쉬게 합니까? 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건강증진 휴가 같은 거 내부적으로 줄 수 없게 합니까? 네? 이 연차 외에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일해야지. 무조건 이 시간만큼은 일을 해라. 무조건 이 시간만큼은 연차 뺀 외에는 무조건 다 일을 해라. 결국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발목을 잡는 거는 이 제도를 만든 내용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근무 여건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시설에다가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 공단이든 복지부든 저기 그 신문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시고 계속 어필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장교양 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 근로 시간에 대한 발목을 잡는 거는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발목을 잡는 거는 기준 근로 시간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께 전신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시설에 단돈 3,000원을 주는 불합리성. 빠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다음 문항부터는 빠밤 안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께 전신목욕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은 3,000원의 가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글자로 줄이면 느낌을 장난하나? 입니다. 장난하나요? 목욕 3,000원에 하는 목욕입니까? 어디 뭐 지금 어르신들 그 경로우대 목욕 비용인가요? 경로우대 목욕 비용도 3,000원 넘어요. 하물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 전신으로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어르신들께 전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 3,000원이래요. 3,000원. 짜장면이 얼마죠 지금? 짜장면 반 그릇 값입니까? 이거 뭐죠? 목욕 비용을 3,000원을 주니 목욕을 시켜드리면 겨우 3,000원을 주니 목욕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향상이 되겠습니까? 뭘 더 해드리고 싶어도 3,000원 주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목욕 서비스 제공하면 그래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5만 원이라도 어떻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서 저 오늘 저 뭐 들어가실 때 고기라도 사고 가셔요 하고 돈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3,000원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드리겠습니까?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뭐라도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목욕 서비스를 3,000원 한다는 게 어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근거로 3,000원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3,000원을 준다라는 거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하자, 향상시키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비용적인 부분들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합리적 비용을 산정해서 제공을 해야 이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거지 3,000원 주면서 목욕에 서비스 잘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평가에서는 목욕 전후에 상태를 파악해서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전후에 제공 이거 3,000원 받으면서 이거 하고 싶겠어요? 3,000원에? 물론 가산이라고 얘기하겠죠. 목욕은 제공해드리는 게 그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인건비 안에 다 포함시키지 뭐하러 가산해서 줍니까? 가산해서 줄 거면은 3,000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럼 가산하지 말고 그냥 거기 안에다 다 포함을 시켜서 수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하세요. 왜 굳이 생색내기식으로 3,000원을 표기하냐 이 얘기예요. 생색도 안 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어필을 해줘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필을 해주셔야 됐고, 두 번째는 보호자분들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디다가? 복지부. 왜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요 비용이 올라가야 그래도 처우 개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보호사가 아니라 보호자죠. 보호자분들께서도 요 비용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올라가야 어르신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다 연결된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딱 떨어져서 시설 운영자에게 모든 그 죄목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 주제. 설치 신고를 하려면 종사자 채용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신고를 위해 종사자 채용을 의무화시킨 노인복지법 자체의 위법성. 빠밤. 하지 않기로 했죠. 설치 신고를 하려면요. 처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사자 채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종사자가 없으면 설치 신고가 안 돼요. 설치 신고 자체가. 자, 그러면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자 채용을 하시오라고 노인복지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노인복지법 따로, 근로기준법 따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쓰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 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니까 어디를 이용해야 돼요? 어디? 워크넷. 워크넷을 이용해야 되는데 워크넷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워크넷 말고 어디죠? 잡코리아 같은데. 요런 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공신력은 어쨌든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 시설 정도 되는데 워크넷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워크넷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안 됩니다. 끝이에요. 그냥 이 말 그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 신고하려면 종사자 채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종사자 채용해서 설치 신고하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종사자 채용을 못 한다니까요. 근로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체를. 해도 됩니까? 그냥? 근로계약서 없이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근로계약 체결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요, 뭐, 그렇게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정도인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나요? 이거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종사자 채용을 없는 상태에서도 설치 신고를 받아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추후적으로. 종사자 없으면 감산이잖아요. 시설 자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표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대표자가 설치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설치 신고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에 종사자 없어도
설치 신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자가 설치 신고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에 종사자 채용이 없이 설치 신고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종사자 채용을 후에 할 수 있게끔 또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낫고 맞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짓고 건물 있으면은 여기서 설치 신고를 낸다는 거죠. 이 건물 가지고 설치 신고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 신고가 지정이 되면 요 필증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겠죠. 자, 요 사업자를 낸 다음에 인력 채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수순으로는 더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노인복지법은 건물 지었죠? 여기에 인력 채용도 하래요. 채용하고 나서 설치 신고랑 지정 받은 다음에 사업자 받으라는 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업자가 2번 나야 되는 상황이죠. 인력 채용하려면은 여기서 일반 사업자 한번 내주고 그래서 설치 신고랑 지정 받은 다음에 폐업합니다, 이걸. 그리고 나서 이 사업자를 고유번호로 받겠죠? 그래가지고 인재 채용,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업자를 초반에 낸다고 하면은 이 사업자를 폐업하는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치 신고 지정한 다음에 사업자 나오고 나서 인재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맞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사업자 얘기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고유번호증으로 가지 않습니까? 82번으로. 저는 이 사업자에 대한 요 82번 열어준 거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면세 사업자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자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예전에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 해보니까, 요거 안 맞더라. 그럼 왜 안 맞냐? 첫 번째, 형식 자체가 안 맞습니다. 82번은 단체로 보거든요. 무슨 단체?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거 단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돼 있음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얘가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시설들은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라기보다는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게 된다는 거죠.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 보고하든 복지부에 보고하든 사회복지 통합망 시스템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산 보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이 있으니까 어차피 요거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재무회계 규칙이 얘하고 맞물려 가지고 요 자체가 완전히 권한 상실로 가버립니다. 시설 운영자가 권한 상실로 가버려요. 시설은 자율성이란 게 전혀 없게 돼버렸습니다. 천편일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버리냐?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식재료비, 인건비, 또 뭡니까?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한 꼼수가 나오는 거죠. 요 82번으로 받고 요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자율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시장 논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자체가. 시장성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시장성? 개별 시설별로의 그 자율성, 운영에 대한 운영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운영 자율, 요 내용을 반박하시는 분은 뭐냐면, 운영 자율성을 주면 시설들이 개판으로 운영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설들에서 뭐 다 식재료비나 뭐 그런 것들 뭐 관리도 안 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든지, 그리고 시설에서의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에서 평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보게끔 하는 거고, 돈을 사용하고 돈의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충분히 필요하다. 어차피 돈으로 되는 거거든요. 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벽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 액자를 5개 걸고 싶은데 5개 못 걸어요. 이게 다 똑같으니까. 정해놨기 때문에. 못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럼 왜 못 걸까요? 왜 돈의 사용이 천편일률적이 돼가지고 이걸 못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돈이 똑같기 때문인 거죠. 시설에 들어오는 돈이. 그리고 시설에서 받는 돈이, 즉 들어오는 돈, 즉 받는 돈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 똑같습니까? 수가로 똑같으니까. 왜 이런 구조예요? 자, 공단 있어요. 시설 있어요. 보호자 있어요. 어르신이 시설에 계셨습니다. 보호자가 20%, 공단에서 80% 줍니다. 얼마에? 수가에. 수가에 딱 정해진 금액만 공단에서 주고 있으니까, 시설에서도 보호자가 시설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딱 얼마로. 이 돈 자체가. 6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저기 한다고 하는. 정해져 있어요. 딱 6만 원인 거예요.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천편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이 금액을 지금 이 내용을 동일하게 받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자율성을 통해서 나눠져서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금액 자체가 좀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4등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로. 자,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공단하고 보호자하고 시설하고 여기서 고정된 금액 X값이라고 할게요. 고정된 금액이 80%, 20%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돈 자체가 방향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없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100%가 요렇게 가서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은 120%가 들어올 수도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시설은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도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어르신을 위탁할 때에는 공단에서 그 시설에 위탁하는 금액을 보호자 쪽에다가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설은 비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도. 잘하는 시설, 못하는 시설 이렇게. 지금 경쟁 뭐밖에 없어요? 평가거든요. 평가이 하나밖에 더 있나요? 경쟁할 게? 시설의 규모나 뭐 환경이나 그런 것 뿐이지.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돈의 흐름에 대한 경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안 하나 이게 복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뭐 제 얘기가 이거는 뭐 타당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설들이 어떤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딱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적으로 조율되는 거는 이 20%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설에서 시설을 잘 지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니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경쟁적인 부분에. 물론 지금도 경쟁이 있긴 있습니다. 어르신 유치에 대한 경쟁이죠. 지금은. 어르신을 유치하려고 우리 시설로 어르신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서비스적인 경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시고 나면 시설에 다 계시면 그냥저냥 이 평가만 해서 넘어가고 그냥 맨날 하는 서비스만 하면 되니까 경쟁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내용 자체가 공단 어딨죠? 네. 공단 있고 시설 있고 보호자 있다면 돈의 흐름 자체가 공단에서 보호자로 돈을 넣어주는 쪽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로 넣어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시설은 떨어져야 됩니다. 정부는 보호자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고려장 없어집니다. 고려장. 돈 어르신들께 들어보세요. 보호자분들께.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어떻게 썼는지 모시려고 하는 분들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단은 어르신들을 집에서 모시는 거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보호자가 시설로 모시게 될 때에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보호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보호자가 시설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액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원 줬다. 100만원 보냈으면, 이거 80만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렴하면은. 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설도,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시설도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분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도 개선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가져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 한번 보실까요? 다음 문항이에요. 다음 주제. 시간별 종사자 근무 체계의 문제. 시설에 종사자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 또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명이 15명 이상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29인 시설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2.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12명이 되겠죠. 12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셔요. 자, 이 12명이 24시간을 나눕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시, 6시, 9시, 12시, 15, 18, 21, 24. 자, 그러면은 주간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간이죠. 12명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12명이 나눠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한 파트. 중근조가 18시부터 6시니까 저녁 6시. 8시간씩 계산한다고 하면은 26시까지. 여기까지 되겠네요. 26시까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8시간 야간으로 본다고 하면 3교대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중근 시간을 땡겨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진행해서 가서 여기서 끝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3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A조, B조라고 하지. A조는 8시부터 뭐 19개, 17시까지. B조는 6시부터 9시간, 그러니까 25, 24까지라고 할까요? 자, C조는 24부터 08시까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12명입니다. 간단한 산수라고 하면 444죠. 29명을 4로 나누면 몇입니까? 4, 7에 28. 한 명이 남네요. 결국에는 1대 7 정도 되겠네요. 1대 7명. 자, 그랬더니 이 요양보호사 한 분이 쉬었어. 요때 하루. 그럼 3명이네요.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 9, 27. 거의 10분 정도 되겠네요. 요 3분이서 모시게 되니까. 자, 그랬더니 한 분이 이번에는 1시간 휴식을 취하러 갔어요. 2명이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2명이니까
4.5가 되겠네. 뭐 대략 한 15명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명이 쉬고 한 명이 연차로 쉬고 한 명이 휴게로 쉬면 두 명이서 29명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잖아요, 이런 얘기는. 요 시간대도 마찬가지겠죠? 요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간에 일이 많으니까 요 시간대에다가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치하겠죠. 4명, 4명, 4명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에 6명이 근무, 여기에 3명이 근무, 여기에 9명이니까 3명이 근무. 여기 웃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자, 24시에서 08시 볼까요? 한 명이 쉬는 날이었어, 빠지고. 한 명이 휴식으로 빠지고. 그거 혼자 남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2.5대 1 기준, 공동생활가정 3대 1 기준은 이 기준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공동생활가정을 꼭 제일 가장 시설로서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그런 컨셉의 시설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동생활 가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동생활 가정은 지금 3대 1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3명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로 얘기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들에서는 퐁당당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가는 형태로 가죠. 그럼 요양보호사가 하루 24시간을 근무할 때 조리원이 없다고 하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퐁당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자, 그런데 2.5대 1에 해당하는 요양시설은 어르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요양보호사가 커버해야 될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의 정원의 수는 줄이고 그리고 종사자의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준이.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시설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15명 이상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목이 시설의 종사자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가 아니라 시설의 종사자가 일을 하지 않느냐 아니라 배치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 있다. 아는 시간이 있다. 이런 개념이죠. 어쨌든 지금 수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공동생활 가정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공동생활 가정은 요양보호사 진짜 9명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9명 솔직히 좀 너무 심했죠, 얘기가. 근데 왜 9명이라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개념. 시간을 하루를 24시간을 두고 있을 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시간. 자, 8시간, 8시간이다. 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못 쉴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쉴 수 있게끔 2명이 근무해야죠. 한 명이 빠질 수 있게끔. 자,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휴가예요. 한 명이 쉬었어요. 그러면은 또 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했어야 되니까 3명이 최소한의 1시간대에는 근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3대1인 겁니다. 실상은. 그죠? 3대1이라는 얘기가 전체 정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종사자 수가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체 정원이 예를 들어서 27명이다 했어요. 27명 아니고 25명으로 계산하기 쉽게 25명이면 요양보호사는 결국에는 10명인 거거든요. 2.5대 1로 하니까. 그래서 정원 대 요양보호사의 수로 가면 안 되고 근무 시간 기준으로 그 시점 요 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숫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무자. 일정 시간에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25명이 계신다. 그랬을 때 2.5명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1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3교대면은 30명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산이. 정원대 종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간에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나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야 3대1인 거죠. 3대1을 처음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 9명당 요양보호사가 3명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동일 시간에 9명에 대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정원 대비 3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 후진국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주제. 서류 형식에 목매다는 공무원. 서명이 없어요. 서식은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 목매다라는 표현 좀 너무 세죠. 그래서 서류 형식에 집착하는으로 갑시다. 그래도 요즘에는 사진 넣으세요, 서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졌어요. 평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빼가지고. 근데 아직도 서류에 집착하는 문화가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이 서류라는 거는 서류를 하면 시행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또 시행을 하는 것이 서류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했는데 서류에 나타나는 게 있죠.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공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류에다가 기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류에 집착을 해서 서류의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자면은 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는 내용이 충실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행한 내용이 잘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실행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형식에 집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형식에 엄청 집착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프로그램이 나왔죠. 서식 프로그램. 서비스를 했어요. 컴퓨터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금 서식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입력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서식들을 어떻게 해 가야 되냐?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서식하지 말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헬멧 하나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헬멧에 요 카메라가 달려있죠. 아예 여기에 달려있든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게 다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래서 여기 PC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오히려 낫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서식의 형식이나 수가 아니라 내용 분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서식에 대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우리가 실행을 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어느 지자체에서는 운영위원회 그 성립신고를 하는데 서식을 아예 꼭 줘요. 요 서식대로 안 하면은 빠꿉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요 서식대로만 해오래요. 요런 것들. 운영위원회를 성립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요 서식에 우리가 집착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서식 프로그램들도 사용을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다 줄여가야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런 분들이 서식 작성하는 그 업무 내용들을 확실히 줄여야 됩니다. 50% 이상. 줄여나가야지 서비스 질이 좋아집니다. 자꾸 써보라고 그러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안 된다. 라는 부분으로 요 스토리는, 요 주제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 노인인권교육 사이버 수강은 그냥 틀어만 놓는다? 이 내용은 저희 어디 사이버 교육원 같은 데에서 들으면은 큰일 나는 좀 언짢아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인권교육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 즉 집합교육. 또 하나는 온라인, 사이버 교육. 이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보는 교육이 이 온라인 교육이 더 좋다고 봐요. 이제는 문화 자체가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좀 여러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이 나온다. 자, 근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죠, 지금. 뭐냐? 오프라인 집합교육에 종사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종사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나옵니다. 요양원에 지금 2.5대 1로 3대 1로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빼고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빠지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기저귀 바꿔요? 그리고 종사자가 참석하려면 못해도 5일은 교육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가죠. 한 사람 가고. 요 정도 기간 안 되면은 이거 못 합니다. 근데 5일 집합교육 해요? 못 하죠. 다 못 갑니다. 그리고 쉬는 날 여기 참석해서 교육 들으라고 하면은 이분들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이게 참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누구만 참석하고 있어요, 여기? 시설장이나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뭐 대표자 이런 분들 가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여기 선생님들 여기 다 모아놓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온라인으로 또 열어놨죠. 이거 어떻게 수강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이버 교육을 못하니까 못 들으니까 시설에서는 그 사이버 교육센터에 가입을 해드립니다. 대신 가입해서 어떻게 했나요? PC에서 연신 틀어놓고 있죠. 이게 교육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러니까 지금 시설에 인권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노인 인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마련을 교육을 잘 못하니까 시설에서 노인 인권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안 되는데 제 얘기가 틀려요? 이거 틀어만 놓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시설들에서. 심지어는 틀어놓으세요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든 말든 그냥 일은 일대로 하고 틀어만 놓는 거죠. 이거.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사이버 교육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안 됩니다.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쉽게 교육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 교육의 실효가 나옵니다. 어렵게 교육하고 집합으로 모여라, 사이버로 이거 해서 6시간, 4시간 들어라, 6시간 들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쌈박하게 교육 실효성 있게 1시간 해도 1시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30분 해도 30분 하는 게 낫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교육을 해라. 쉽게. 즉,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교육해서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6시간 PC에서 틀어놓는 형식에 이거 없애야 돼요. 그리고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자율성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도. 어쨌든 인권에 대한 교육인 거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로비가 들어갔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왜 여기 인권 교육만 할 수 있는 데만 지정을 받아서 하게 합니까? 인권 교육 누구나 해야 되는 교육이고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왜 노인복지법에서는 왜 그 인권 교육 할 수 있는 기관을 복지부에서 정하게 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실효성 없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한번 하시죠. 얼마나 들었나. 실제로 내가 틀어놓는 사람은 얼마나 됐었고 했던 거를 성과 보고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틀어놓는 교육으로 지금 그치고 있다 라는 부분, 이게 저는 자체적으로 쉽게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쉬운 내용으로 간략하게 전달을 해줘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대신에 좀 자주 해야 되겠죠, 이게. 이거는 자주 필요한 교육이에요. 1년에 6시간 쌈빵하게 그냥 딱 틀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주 시설에서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내용이고 인식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노인 인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는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가? 보여주기식? 혹은 서류 위주?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에 저는 실효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효과성.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거. 지금 7월부터는 6월부터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롱텀 케어에다가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롱텀 케어에 입력해야 되는데 형식적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입력하면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공단에서 작성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이 거의 반영이 되길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처음에 발부가 될 때 이 내용이 맞는가? 라는 거거든요. 어르신 그 상태에 맞는가? 또 객관성이 있는가? 이거 많이 떨어지죠.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주관적인 그 평가자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발부받을 때는 이 서비스 다 필요한데 실제 시설에 계시다 보면은 요거만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반대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요거만 필요한데 시설에서 보면 요거 필요하다는 거죠. 이동도움도 필요하고 뭐 화장실 이동도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기선 그런 거 다 빼고 요거만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시각이 달라요. 네.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서는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거든요.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 보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는 많은 거거든요. 이분을 보기엔. 근데 어르신을 직접 모시지 않는 사람이 간단한 평가 도구만 가지고 이 어르신을 평가하니까 이 내용이 실제적이겠습니까? 서류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어르신 팔 올려보세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그죠? 실제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자체가. 이것부터가 실제적인 부분을 나타내질 못하는데 지금 등급 나오는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이 등급 나오는 상황은 뭐 물론 등급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 5등급인데 여기서 뭐 물론 뭐 정해진 등급이야 3등급이라고 했다. 1, 2등급은 확실히 차이가 보이지겠지만 요 3등급의 차이가 좀 많이 차이성이 크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표준장기 요양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실제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서류 위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이 필요하겠다.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처음에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마련을 했더니 요거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라. 롱텀에다가 입력해라 해서 입력할 때 보니까 입력하는 거는 오히려 요거거든요. 시설에서는 요거 이렇게 많아지면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그대로 입력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요거 다 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시설에서는 근데 이거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만 하면 되겠거든요. 그때도 또 줄이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거. 왜 여기랑 다르면은 불이익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또 바꾸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공단에다가 왜 바뀌어지는지 또 이 내용을 또 알려야 됩니다. 또 이거 다시 작성해서 또 하고 하려면은 일이 또 배가 많아져요. 사회복지사는 1명인데 29명분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퇴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합니까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어르신 상태를 나타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에 대한 지금 건강 상태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어르신은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자체를 작성하는 분들의 역량을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요양원 경력, 네. 나이. 그래서 저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작성하시는 그 등판의 현장의 어르신들 등급으로 현지 조사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연령을 저는 40대 이상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에 제한을 두는 건 좀 그렇겠지만 이거에 적합하신 분들 정도는 40대 이상 그리고 요양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해 보는 분들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뭐 장기요양 기관도 있고 뭐 방문요양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장기요양 기관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서가 간소화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처럼 물론 한 페이지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간소화시킬 부분들은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형식에 치우치는 서류 위주의 그런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보다는 실제적인 어르신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계획서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계획서가 이거 계획서 가지고 시설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이 급여 제공 계획이 현장의 부분에 있어서 얘와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간소화시키되
시설에서 오히려 급여 제공 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쉬워져야 됩니다. 화장실 도움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얘기? 화장실 도움을 1일 5회? 예를 들면 1일 5회입니까? 화장실 도움 하루에 5번 도와드려요? 아니면 수시? 이렇게 따지면 다 수시죠. 식사 도움은 간식 드실 때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오전, 오후. 그죠? 5번이네. 그럼 몇 분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몇 분 도와드리네요. 10분? 15분? 12초? 아니, 15분 30초? 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간편하게. 간소하게. 3간. 이렇게 가야만 실효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게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내용들이 거의. 돈 주니까 드리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 만드는 내용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스토리를 또 보실까요? 8번 주제를 보니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을 대응하는 수준과 역량은 해서 식단표는 가로 문서로 하세요. 이분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네,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고 확립이 된 게 사실인데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 한 30만 원에 뭐 하죠? 이런 그걸 뭐라고 하죠? 콘테스트 같은 거? 뭐 프로그램, 요양시설의 프로그램, 콘테스트? 그래서 1등 하면은 30만원, 2등 하면은 15만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방대한 양의 그 프로그램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 뽑아서 1등 주겠죠. 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프로그램집을 만들겠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많이 있기도 한데 건강보험공단의 몸집에 비해서는 특별히 나온 그 결과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죠. 식단표 솔직히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식단표 하나라도 언제 만들어준 적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밴드 통해가지고 뭐 식단표 공유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에서야 그렇지 예전에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시설에 와가지고 식단표 세로로
길게 만들어서 쓰는 시설이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와가지고 가로 문서로 하라고 얘기하고 가는 직원이 있대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문서를 가로로 쓰고 있다고, 아니, 세로로 쓰고 있다고 문서를 가로로 바꾸세요라고 컨설팅하고 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안내고 지도입니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어르신 등급조사를 나오면 등급조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분은 등급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건강이 좋으신 분 왜 시설에 모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시설에 했던 그런 부당한 대우들 엄청 많았었잖아요. 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검찰 출신이라 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시설에서 종사자 미배치했는데 배치했다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시설 운영하고 하는 거 다 걸리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실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검찰 출신인 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요양원 하는 거랑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것 자체가 현장을 대응하는 수준이나 역량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시설뿐만이 아니라 기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어르신의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와가지고 식단표는 가로 문서로 하세요라는 부분에 가이드를 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은 시설은 세로로 쓰고 있던 거 가로로 만듭니다. 또 누가 와가지고 아유 가로로 하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하기 힘든데 세로로 하세요 또 하고 가죠.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 다 달라요.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 이 직원, 이 직원, 이 직원도 또 다르고. 예. 그리고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분들은 약간 시설에 저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 봐요. 시설을 하나의 뭔가 감시 대상으로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다.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원래는 건보에서 돈을 그분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건보에서 보호자에게로 돈이 지급이 돼야 될 거고 보호자 통해서 시설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건강보험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조금 더 현실적 좀 수준 높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마련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련돼야지 시설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시설들이 이제 뭐 협회 또는 어떤 그룹화 뭐 어느 시설에서는 뭐 프랜차이즈와 이런 식으로 해서 노하우들을 공유해 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엮여져 있으니까 이 자체가 발전이 없어요. 맞지도 않고 앞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시설에 와서 이런 거 얘기할 정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향후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제 또 보실까요? 다음 주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무 편법을 알려주기에 바쁜 컨설팅. 심각하죠. 원래는 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끔 이 노무의 컨설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편법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가면 안 되겠죠. 어떤 교육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뭐 근로계약을 11개월로 맺으라고? 11개월 근로계약? 뭐 요 11개월 근로계약을 맺어야 그분이 그랬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처음 1월 1일 날 채용이 됐다. 2018년 1월 1일 날 채용이 됐는데 채용돼서 한 달을 근무하면 만근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개의 월차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달을 또 근무했어. 그럼 여기 또 한 개가 생겨. 요 한 달을 또 근무했어. 또 한 개가 생겨. 요렇게 12개월을 근무하면은 총 11개가 생기죠. 왜냐면 여기서 했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생기겠죠.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요 시점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12월 31일이죠. 2018년. 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가 생기니 요 11개의 월차를 여기서 쓰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5개의 연차가 발생 안 하게끔 요 한 개씩은 월차는 여기서 한 개씩 쓰는데 요 15개가 발생 안 되게끔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하라 이 얘기야. 1년이 되지 않게끔. 심지어는 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1년을 근무하지 않게끔 그래야 퇴직금이 빠지고 퇴직금이 없어지고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개의 연차가 발생 안 하니까 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퇴사가 나가는 게 좋겠다. 또는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해라. 라고 컨설팅을 해준 데가 있다라는 거죠. 교육을. 심지어는 이거 공인된 그런 시설장 교육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오히려 종사자 처우를 더 개선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컨설팅 문제들 많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히려 11개월로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종사자분은 될 수 있으면 정직원으로 가시는 게 좋다. 정직원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종사자의 수도 많아야 근로하는데 더 좋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퇴, 네, 또 연차 이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되는 걸로 말을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다. 라는 쪽에 컨설팅이 돼야지 컨설팅이 11개월로 근로계약해서 하십시오라고 컨설팅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하냐? 수요가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운영자들의 마인드가 물론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마인드보다는 운영자들의 현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수익은 더 내고 싶고 그러려면은 근무는 더 시켜야 되겠고 이렇게 가니 당연히 꼼수 편법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결국에는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는 수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이든 꼼수를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노인복지법에 그 배치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차 주고 싶지 나야 운영하는 사람이 연차 주고 싶은데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이 법 만든 사람 책임인 거예요.
국회의원분들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 바꾸려면은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지. 지금 어떤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고, 맨날 노인 인구 어떻게 되고 그 얘기 하지 말고, 이것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그래서, 꼼수를 알려주는 노무가 되지 않고, 노무가 정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둔, 중점을 둔 그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게끔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현실이 이렇다는 거. 아유, 이거 목소리를 너무 높여가지고 얘기하나 봐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현실이.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스토리 한번 보시죠. 4인실만 고집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4인실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4인실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죠. 영국 시설 제가 그 블로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영국은 다 1인실에 더블 2인실은 부부가 씁니다. 일본은 4인실 있긴 있어요. 일본은 보니까 이제 의료용일 때 4인실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4인실로 가야지 수익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죠? 네. 우리나라가 왜 4인실밖에 할 수 없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만한 요양원. 여기다가 침실을 넣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침실이 6.6제곱미터예요. 1인당. 요게 2평 아닙니까? 2평? 2평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 4평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4평은 그나마 좀 살 수 있겠죠, 조금. 6평은 3명이 살 수 있을까요? 3명은 솔직히 살기 힘든데, 침대만 놓고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그럼 8평에서는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침대만 다 놓고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입니다. 필요 없어요. 1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왜 해요? 돈 내는 사람도 없는데. 돈 내는 사람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상급 침실 이용료라는 비급여 만들어놨죠? 자, 1인실일 때, 2인실일 때 돈을 더 내는 겁니다. 비용을. 자, 여기에 만약에 한 달에 5,000원을 더 내요. 그럼 한 달이면, 하루에 5,000원. 그럼 한 달이면 15만원이죠. 이 15만원 더 내고 이 상급 침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상급 침실 자체를. 그리고 4인실에 느나 1인실에 계시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안목이 없었거든.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돈이 덜 나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돈이 덜 나가길.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합의점이 생기는 거죠. 뭘로? 4인실로만. 자, 2평인데 1인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평에서 혼자 살 수 없고 8평에서는 4명이 살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8평으로 만듭니다. 4인실. 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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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평이라 해요. 자, 그러면 4, 4, 16 아니에요, 지금? 4, 4, 4, 4, 16. 16명. 여기 8평씩. 8평.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인실을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1인실. 1인실 하나를 넣으려면은 여기 4평에
지금 2평 가지고, 2평 요만큼을 2평 가지고 1인실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거든요. 1인실 하려면 못해도 4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4평 이상이 되면 여기서는 8평에 4명이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4평에 1명이 살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상급 침실 이용료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자, 그러면은 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4평에 2명 넣는 게 낫거든. 차라리 이 15만 원 안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없애버리고 다 4인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꽃짜투리를 안 줘버리고. 그리고 웃긴 게 4명이 8평 가지고 이거 너무 좁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면적을 8평으로 안 가고 만약에 10평으로 갔다. 10평? 그러면 요만큼 늘어나겠죠? 요만큼 늘어나서 여기서 16명이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무실을 쓸 공간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실을 딱 맞게 요렇게만 가는 거지. 왜? 어차피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돈은 수가에서 6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이거 맨날 1일당 들어오는 돈은 똑같으니까. 아니 10평 해놓은 4인실하고 그 다음 8평 해놓은 4인실하고 돈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누가 굳이 4인실을 넓혀가지고 10평으로 해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1인실, 2인실 위주로 할 의향을 갖고 있는 요양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1인실을 쓰려고 하면은 5평인데 화장실 포함해가지고 1인실만 하더라도 5평이면은 벌써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간에 있어서. 그럼 2배라고 하면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까? 이런 문제 갖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비용만 받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1인실, 2인실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 수준만 유지해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4인실만 고집하게 되겠죠. 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시설에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인 상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상생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소독에 대한 문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독, 우리가 쉽게 약국이나 또는 어떤 그 약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설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소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 왜냐? 소독에 대한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증 있나요? 소독사 자격증 같은 거? 네.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에서도 자체적인 소독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자, 인정해주는데 시설은 이런 자체적인 상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4인실만 고집하는 이런 특성하고 더 맞물려서 운영에 있어서의 그냥 정해진 수준까지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독을 하는 업체가 A, B, C, D 업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조금 잘해요. 조금 서비스를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의뢰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소독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시설의 소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전문성 같은 부분이잖아요. 전문성? 이런 것도 안 갖춰가려고 그래요. 맡겨버리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수익에 따라가는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수가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수익에 따라가는 운영은 이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합리적인 그냥 조금 비용에 수긍할 수 있는 비용에 그냥 이 소득을 의뢰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에서는 오히려 더 자주 그리고 더 세세하게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놓고 이 소득이 우리 시설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에서도 굳이 1인실하고 2인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인실로만 가면 되지. 일정 수준만 유지해주면 되지. 굳이 좋은 요양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법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미래는 없답니다, 이거. 이 수준인 거지.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우리도 1인실, 2인실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면 이렇게 만든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고민을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